자, 우리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위라는 소설부터 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위라는 소설은 주제가 뭐야? 다른 사람들과의, 타인과의 뭐 연대,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사랑, 잘못 적었네? 타인에 대한 사랑, 요런 것들이 메인 키워드가 되겠지, 그치? 요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 일단 나가 등장하고,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권은이 등장해. 이 두 사람이 20몇 년 만에 같이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냐, 그때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주된 이야기가 될 거고, 또 권은의 삶에 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또 있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장베른이라든지, 그리고 알마 마이어 모자라고 부를게. 알마 마이어와 노먼 마이어, 얘네가 이제 또 권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둘 다 어떻게? 나라든지 장베른, 알마 마이어, 노먼 마이어 다 어떤 사람들이야? 권은의 삶에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이다. 그치? 근데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은, 하나, 소설의 구성 하나. 우리가 소설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소설의 구성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 하나는 순행적 구성, 이거는 우리가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하지. 그리고 하나는 또 뭐야? 역순행적 구성.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뭐야? 시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소설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반면에 역순행적 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게 특징이지, 그렇지? 우리가 이 빛의 호위를 읽어보면은 순행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 중에서 어느 구성에 해당해?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지. 왜? 과거 나와 권은의 학창 시절 얘기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장베른과 알마 마이어, 노먼 마이어 그때 그 당시에 아주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빛의 호위 내용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 볼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렇게 안 적어지나? 그렇지 않을 텐데. 날 또 귀찮긴 하네. 야, 이런 거 지우는 거 다 보지 말고 스킵하면서 봐라잉. 이거 뭐하러 이거 다 보냐 이거. 이렇게 안 지워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씨. 야, 그냥 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
일단 소설에서 나라는 게 나온다. 소설에서 나가 나온다면 뭘로 봐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등 2학년 좀 하자. 1인칭 서술자다. 1인칭 서술자다가 기본으로 나와야 돼. 기본으로. 그냥 기본이야 이거는.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 눈 내리고 둥글고 투명한 세계.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뒤에 무엇과 연결된다? 이거 이미 읽어봤을 테니까 이미 한 번은 읽어봤을 테니까 뭐 애매하게 이야기하자고 바로 넘어갈게. 뭐랑 연결돼? 뒤에 나오는 스노볼과 스노볼과 연결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 갑작스러운 악천 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나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거칠게 이렇게 밀친다는 얘기가 뭐야?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어. 아, 빨리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어. 뭐가 나? 짜증이 막 나서 어떻게? 아우 씨, 좀 비켜 이 새끼야. 갈게 말하면서 밀어내는 거야.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미안해. 한참 넘어버렸네. 공항의 통유리 너머로는 눈이 쌓여가는 어두운 활주로와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그제야 알게 된 게 아니야.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마치 그제서야 알게 된 것처럼이라고 하는 비유일 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야. 이미 눈이 온다는 사실은. 권은을 다시 만난 이후로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을 기억의 영역에 고스란히 복원하게 된 뒤로부터 그 멜로디는 그렇게 종종 긴 세월을 통과하여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오곤 했다. 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뭐를 보고? 눈을 보고 나서. 그렇다면 이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눈 때문에 과거 회상을 하게 된 어떤 거를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 이미 읽어봐서 알겠지만 권은의 집의 풍경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지.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계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렇게 눈을 보고 과거가 이렇게 딱 떠올라, 권은과의 과거가 이렇게 딱 떠올랐을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 과거의 세계를, 과거의 기억에 춥고 어두운 방 안, 허름한 방 안에 그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지켜보는 거. 거기에 내가 더 이상 개입은 할 수가 없어. 그냥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고 되짚어보고 그냥 그대로 살펴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일 때도 있었고 일요일에 눈 쌓인 운동장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일 때도 있었다. 부엌, 작고 추운 방이라든지 운동장 그리고 병실 등 얘네 다 뭐라니? 과거의 그것들을 권은이 살던
그 세 개의 모습을 열거한다. 열거한다는 건 이제는 고2인데 알지? 나란히 늘어놓는다. 나열한다. 나란히 늘어놓는다. 나열한다라는 의미야. 이제 기본으로 알자.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권은 한 사람뿐이었다. 1년 전. 자,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지. 뭐라고? 1년 전. 역순행적 구성 또는 입체적 구성. 용어 둘 다 알아놔야 돼. 하나만 알아놓고 치워야지. 안 돼.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둘 다 알아놔야 된다고. 오케이? 자, 1년 전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에서 20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나는 사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파주에 살고 있다는 권은을 만나기 위해 일산까지 간 건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자, 여기서 파주라든지 일산 들어봤지? 파주 도시 이름이야. 일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죠. 그 동네 이름.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해 주는 거지. 맞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걸 봤을 때, 자, 1년 전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로 갔을 때 나는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나는 권은과 만난다는 그 사실 그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권은인지도 몰랐고 그냥 뭘 위한 거야? 인터뷰를 위해서 간 거고 가서 만났을 때도 뭐해? 전혀 기억을 못해. 얘가 누군지 얘랑 나랑 뭘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 무렵 신문사와 연계된 시사 잡지사에서 기자로 있던 나는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하나 맡고 있었는데 나의 직업은 뭐야? 시사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서 누굴 만난 거야? 권은을 만난 거야. 그래서 주로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바로 그 주의 인터뷰이 무슨 뜻? 인터뷰를 받는 사람. 그날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인상적이었고 사뭇 감동적인 면도 있었다.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분쟁 지역에서의 에피소드들에는 하나같이 그녀의 절박한 열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 필름 카메라는 누가 준 거야? 얘가 준 거겠죠.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북카페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날리는 게 보였다. 금방 그칠 눈 같지는 않네. 이게 뭐야? 나의 혼잣말이야. 나의 혼잣말. 인터뷰 원고를 저장하며 혼잣말을 하는 내게 권은이 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그녀의 표현이 재밌어서 수수께끼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권은은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봅시다. 거기에 나오는 눈송이를 보고 권은은 이렇게 말했어.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칠 것이다.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칠 것이라는 말을 했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그렇지? 이게 다 뭔 거야? 스노볼에 관한 이야기다. 뒤에 나올 스노볼에 관한 이야기.
스노볼에 관한 이야기. 그렇다면 이 눈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에 해당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에 해당하며, 또한 뭐야? 이것은 권은과 나가 공유하는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뭐야? 바로 이 눈송이고, 이 스노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은과 나가 공유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내가 기억을 하나도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물어봤어? 아, 이거 수수께끼예요? 이랬는데 뭐라 그랬어? 예, 이런 반응이 돌아왔지. 뭔가야, 옛날에 나는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기억을 못하는구나 하고 뭐 하는 거야? 섭섭해하는 거야.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북카페를 나온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헐거운 악수를 나눈 뒤에 헤어졌다. 헐거운 악수. 악수가 헐겁게 뜻하는 어떤 뜻이야? 이렇게 막 꽉 잡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가 아니라 뭐 오늘 고생 많았어요 하니까 권은도 뭐 그냥 이게 끝이야. 왜 헐거운 악수를 해? 자, 권은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왜 그때 너는 그 일을 기억을 못해 하고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뭐야? 얘를 기억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사람, 즉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보고 말 사람이니까 그냥 헐고 악수 툭 하고 헤어지고. 그게 다인 거야. 자, 계속 이어서 볼까요? 몇 발자국 걷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을 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막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였다.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아래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쌀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이내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고 권은 쪽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또 어떻게 눈발을 막고 그냥 이러고 서 있었어. 이러고 서 있으니까 가서 뭐 우산이라도 씌워줄까? 에이, 아니다. 어색한데 뭘 또 내가 그런 짓을 하냐? 됐다 하고 그냥 간 거야.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머릿속에 계속 영화를 찍듯이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듯이 계속 그 장면을 너네 머릿속에서 재생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소설 같은 거는. 돌이켜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이야기들, 가령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 그리고 태엽과 멜로디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힌트이기도 했다. 힌트. 뭐에 대한 힌트? 나와 권은의 옛날 이야기에 대한 힌트.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힌트들. 그러니까 이 힌트라는 뭐라고? 하나는 뭐야? 과거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뭐야? 내가 뭘 준 거? 카메라를 줬던 거. 내가 권은에게 필름 카메라를 주었던 그게 바로 권은에게는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인 거야. 또는 어떤 거? 태엽과 멜로디에 관한 언급. 태엽과 멜로디에 관한 언급은 어떤 걸 찾은 거지? 어떤 것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스노볼에 대한 힌트를 준 거라고 우리가 봐야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힌트처럼 작용을 했다.
심지어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었던 그 모습마저도 차가운 눈 속에서 차가운 눈 속에서 서 있던 그것도 이것마저도 힌트였어. 왜? 과거에 권은이 차가운 눈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서 있으니까 나가 가서 너 거기서 뭐해? 라고 물어봤던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것 또한 나에게도 하나의 기호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잊고 있던 지나간 시절을 열어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자,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과거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어때? 지금의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 뭘로 돌아와? 현재로 돌아옵니다.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따랐다. 자, 회상을 마치고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멜로디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도 지워져 갔고 권은이 서 있던 거리의 풍경도 점점이 뒤로 물러갔다. 1년 전에 있었던 그 대화도 점점, 그리고 권은이 서 있었던 그 기억도 점점 옅어지고 흐려져 가는 거야.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 기세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던 하얀 눈송이뿐이었다. 하얀 눈송이 뭐라고? 스노볼에 관한 이야기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계속 기억해. 눈송이가 뭐야? 스노볼과 관련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에 해당한다는 얘기. 계속 기억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송이는 공항의 통유리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자, 그리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 다시 만난 권은은 나에게 시리아의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의 영향을 받아 분쟁 지역을 다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나는 권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불운한 소식을 듣게 되지만 애써 외면한다. 뉴욕 영화제 취재를 맡게 된 나는 특별 상영 중인 사람들을 보면서 알마 마이어, 장베른 노먼 마이어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1940년 벨기에 관현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유대인 알마 마이어는 유대인 등록령이 내려지자 연인 장베른의 도움을 받아 식료품점 지하창고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장이 2주에 한 번씩 식량과 함께 가져다준 악보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던 그녀를 살린 빛이자 희망이었다. 자, 여기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내용을 봅시다. 자,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라고? 사람들. 다큐멘터리 사람들의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알마 마이어, 장베른, 그리고 고먼 마이어가 아니고 노먼 마이어. 노먼 마이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얘네가 어떻게 되었다? 권은의 삶에 영향을 주었어. 어떤 영향? 권은이 분쟁 지역을 다니게 된 이유. 전쟁이 있는, 내전이 있는, 내분이 있는 분쟁 지역에 다니게 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나는 그거를 한번 볼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자, 그런데 권은의 삶에 영향을 준 거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야. 뭐도 있어? 나와의 학창 시절 이야기도 있게 되지. 그렇다면 권은의 삶에 영향을 준 요소는 2개야. 하나는 뭐? 다큐멘터리 사람들. 그리고 나와의 학창 시절. 자, 그렇다면 요 두 개는 어떻게 돼?
이 다큐멘터리 사람들과 얘네의 일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표시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할 게 아니라 자 얘도 좀 지우자. 이렇게 지워가지고 자 나와의 학창 시절과 알마마이어 장벨은 노먼 마이어의 이야기는 뭘 통해서 연결되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사람들은 결국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네 명의 이야기를 권은까지 포함이야. 권은까지 포함하면 물론 5명이겠지만 일단 4명이라고 얘기할게. 4명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뭐가? 다큐멘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 장베른이 알마 마이어를 숨겨주고 장베른에게 매일 2주에 한 번씩 갖다 주던 어떤 거 악보가 있지, 그렇지? 악보는 알마 마이어의 삶의 희망이 됐어. 알마 마이어의 삶의 희망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뭐랑 같은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지. 뭐랑 같은 역할? 나가 갖다 주었던 나가 권은에게 주었던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물론 하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뭐 좀 바뀌었지, 그치? 칠판이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바뀌었고, 도저히 쌤은 저 물백목을 못 써먹겠어. 그냥 하던 걸로 합시다. 자, 깨끗해진 거는 쌤이 좀 지우려고 사투를 좀 많이 벌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까지 했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권은집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그치? 문은 열렸지만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묻고 또 묻고 하는 게 뭐야? 두려움이라든지 망설임이 아직 얘 안에 남아있는 거야.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깜깜한 방과 곧바로 이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건 둥글고 투명한 스노우볼 뿐이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보니까 얘 권은이 경제적으로 어때?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이야.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건 무엇뿐이었다? 스노볼 뿐이었다 라고 진술을 하네. 그렇다면 이 스노볼이라고 하는 것은 권은이 유일하게 그 아무도 없고 춥고 그리고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권은이 의지하던 대상이라고 봐야겠는 거지. 어려운 상황에서 권은이 의지하던 대상.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작고 추운 방에 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권은이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결석을 하자 담임은 반장인 나와 부반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을 불러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부탁했었다. 교무실을 나서자 부반장은 피아노 교습이 있다며 동행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보니 바로 그 현관문이 나왔던 것이다. 자, 그 부분 권은이 연락도 없이 사흘이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부분 현관문이 나왔던 것이다. 그 부분까지 살짝 바로로 표시를 해보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권은의 집에 가게 된 계기가 있을 게 아니야.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랬지. 자기 의지랑은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소설에서 너무 이 부분을 길게 지루하게 막 늘어놓으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무엇을? 나가 권은의 집에 찾아가게 된 그 계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면 되겠네. 더디게 암수능이 찾아오자 암수는 그 어두운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일단 싹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천천히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하지, 그치? 그걸 보고 우리가 암순응이라고 한다. 자, 그제야 허름한 외투를 껴입은 채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권은이 보였다. 권은은 곧 몸을 일으켜 형광등을 켰고 형광등이 켜진 순간 태엽이 다 풀린 스노우볼도 작동을 멈췄다. 어두운 현실을 도피하고 있기 위해서 스노우볼을 계속 굴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스노우볼도 작동을 중지하고 되는 거야.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야.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은 방이었고 이 방에는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추지 않았어.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주전자 그리고 세면도구가 담긴 플라스틱 내야 같은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이 생활 여건을 대체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걔네는 그 방에서 많은 역할을 보여주는 듯했다. 온기 없는 그 가난한 방에서 13살의 권은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나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뭐야? 나는 권은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자고 싸고 할 수가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씻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부분을. 그러니까 권은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집을 비운다고 했다. 되게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비밀로 해줘 하고 권은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내밀며 말했다. 난 고아가 아니야. 보호시설 같은 데는 절대 안 가. 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얼결에 벌컥벌컥 들이마신 물에서는 수돗물 특유의 비릿한 소독약 맛이 났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유리컵을 내려놓고는 알았어 하고 말한 뒤에 서둘러 그 방을 나왔다. 다음 날 그 담임에게는 권은이 아프다고 들려댔다. 권은의 부탁을 좀 들어주죠. 따지고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아프다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야. 어떻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상황에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어, 그렇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담임은 내 말에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여기에서 담임의 성격을 볼 수가 있죠. 담임은 어떤 사람이다? 무책임하다.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에 해당하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권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자주 빠져들곤 하였다. 여기도 잠깐 살짝 걸어봅시다. 그날 이후로 권은이 죽는다 그렇게 하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어떤 날은 같은 반 아이들이 나 때문에 권은이 죽었다고 수군거리는 환청을 듣기도 했다. 환청을 듣기도 했다. 여기까지 계속 뭐에 시달리는 거야? 극단적 상황에 처한 그 권은을 마주한 뒤에 어떤 감정을 느껴? 죄책감이 느껴.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그 다음에 그 뒤로 찾아오는 고통, 심적인 고통, 그리고 권은에 대한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 연민의 감정까지. 그 이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후로 나는 몇 번 더 권은의 방을 찾아갔다. 숨이 막히고 환청이 들려오는 게 싫어서였을 뿐 대책은 없었다. 얘는 그래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권은의 방을 몇 번 찾아갔어. 하지만 대책은 있다 없다? 딱히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내가 권은의 방에 갖다 줄 수 있는 건 이따가 만화책이나 스노볼에 들어가는 건전지처럼 사소한 것들 뿐이었다. 넌 어서 가. 나는 괜찮아. 어서 가. 나는 괜찮아. 라는 부분에서 권은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야.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겠지만, 고마워하는 감정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겠어? 부정적인 감정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첫 번째, 너무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중에 갚아야 하는 부담감 또는 부채감이라고 하지, 부담감 같은 게 있었을 거고, 또는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얘가 뭔데 자꾸 이렇게 도와주지 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수 있겠네. 자, 이어서 봅시다. 여자애와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게 어색했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으면 권은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 등을 떠밀곤 했다. 쉽게 떠나지 못하고 방 안을 계속 나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죄책감, 고통, 연민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는 거야. 하지만 권은은 어때? 고마움도 있고 부담감과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야 빨리 가. 됐어. 나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하면서 등 떠밀고 내쫓는 거야. 권은의 방을 나와 차도로 이어지는 좁은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주황빛의 전등도 그리고 골목 사이로 급하게 사라지는 꼬마들도 공동 화장실의 부서진 문짝과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더러운 변기, 부서진 문짝, 그리고 더러운 변기, 또 뭐 있어? 심지어 공터에 화난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불도저도 뭐라 그래?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대.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그만큼 낙후되고 위험한 환경 안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권은이. 굉장히 낙후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산비탈에 시멘트와 판자로 대충 지어진 집들은 그나마도 반 이상 헐린 상태였다.
나도 권은처럼 13살일 뿐이었다. 단 나도 권은처럼 13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무력함을 느끼고 뭔가 한계감, 허탈함 이런 것을 느끼는 거야. 어린 나이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뭘 느낀다? 무력감이라든지 허탈감을 느낀다. 폐허가 되는 동네의 외진 방에서 권은이 감당해야 하는 허기와 추위를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안방 장롱에서 우연히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걸 품에 안고 무작정 권은의 방으로 달려갔던 건 내 눈에는 그 수입 카메라가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돈뭉치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 드디어 중요한 것이 나왔네. 필름 카메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야? 이 필름 카메라를 처음에 나는 왜 갖다 줬어? 집에 있는 카메라를 훔쳐가지고 집에 있는 카메라를 훔쳐서 권은에게 선물했어. 왜? 이걸 돈으로 바꿔서 추위와 허기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필름 카메라를 선물해줬지, 그치? 근데 권은은 내 기대와 달리 그 카메라를 팔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였으니까. 하지만 권은에게는 뭐였어? 이 필름 카메라는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권은에게는 뭐가 되었다? 삶의 희망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셔터를 누를 때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빈 무더기가 흘러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마술적인 순간을 그녀는 사랑했을 테니까. 그런데 셔터를 누른 직후 뷰파인더 속 그 빛이 한 번에 사라지고 나면 권은도 알마마이어처럼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졌을까?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프레임 밖의 풍경처럼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다. 자, 이거 적진 않겠지만 판선 안 하겠지만 같이 적어줘. 그 이야기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카메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권은에게 있어서 카메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을 뿐이야. 그리고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을 뿐 그녀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다. 이제 잘 지워진다, 그치? 그래, 그냥 쓰던 거 쓴 게 최고야. 무슨 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치? 저 새로운 문물을 써보고 그러냐. 아우, 깔끔해, 씨. 좋아. 자, 이어서 봅시다. 자, 권은은 그 필름 카메라로 방 안의 사물을 찍다가 카메라에 담을 만한 더 많은 풍경을 찾기 위해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시 다녔다. 자, 카메라를 선물 받고 난 후 권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받으니까 권은의 삶에 변화가 생겼지. 학교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권은과 친하다는 인상을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권은도 날 역시 못 본 채 할 때가 많았다.
우리는 결국 친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비밀 하나씩을 지켜주긴 했다. 비밀은 뭐야? 나의 비밀은 카메라를 집에서 훔쳐오고 권의 비밀은 고아, 사실상 고아이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는 거. 자,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본 채 한 이유를 좀 추정을 해봅시다. 일단 나가 권을 못 본 채 한 이유도 있겠고 권은이 나를 못 본 채 한 이유도 있겠지, 그렇지? 나는 일단 어떤 느낌이야? 가난한 애야. 이 초등학생들 얼마나 이제 뭐 별거 아닌 걸로 놀리니, 그치? 가난한 게 자기 애 잘못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잘못이 딱히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난한 게 애 잘못이니? 아니지. 근데 가난한 거 가지고도 뭐 요새도 뭐 그런 게 있다며. 초등학생들 사이에 뭐 200충 300충 그러면서 아빠 월급 가지고 끔 나누고 그런 게 있다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얼마나 요새 저기 그 영악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권과 친하다는 그런 소문을 경계한 거야. 그치? 자, 권은은 왜 그랬을까? 권은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권은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 나를 도와줬지, 그치? 나를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고맙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고맙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지랑 친하게 지내면 이런 소문 날 거 알아, 그치? 이런 소문 날 거 아니까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 거야.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 게 하나를 추측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부담감도 있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나아가 그 권은의 처지를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일부러 모른 척한다.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다. 자존심을 사수하려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또 하나 해석해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어서 보면요. 나는 권은이 고아나 다름없다는 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었고, 권은 또한 내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훔친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했다. 권은이 친척을 따라 아주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겨울방학을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는 권은의 아버지가 도박장 근처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확실한 건 없다. 자,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권은은 지상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알마 마이어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자, 권은이 그 알마 마이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근데 지상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야?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사망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마 마이어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다. 자, 블로그에다가 권은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문화계에서 잘 나가는 셀럽 중에 하나였으니까 블로그도 꽤나 팔로워가 뭐 옛날에는 블로그는 뭐 서로 이웃 뭐 이런 걸로 얘기하지. 네이버 블로그니까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해. 뭐라고? 아버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 방에서 거의 날마다 똑같은 꿈을 꿨노라고.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아 잠이 올 때까지 스노우볼에 태엽을 감았고 1분 30초 동안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멜로디가 끝나기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급하게 눈을 감곤 했노라고. 처음 와보는 낯선 도시를 헤매다가 엄마를 부르며 깨어나는 꿈이었죠. 단 한 번도 레퍼토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알마 마이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악몽을 꿨대. 안 좋은 꿈을 꿨대. 맨날 똑같은 악몽을 꿔. 그래서 어떤 꿈이야? 처음 와보는 낯선 도시를 혼자서, 그 어린아이가 혼자서 막 헤매다가 엄마를 부르면서 찾다가 결국에는 엄마를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그
그 낯선 도시 속에서 어린아이가 혼자서 엄마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지? 그래서 악몽이야.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악몽을 도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한 거야? 스노볼을 사용해서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잠깐 1분 30초 동안 스노볼이 재생되는 그 순간을 노려서 잠깐 빠져 있다가 그 꿈을 안 꾸기 위해서 스노볼이 끝날 때쯤 누워서 잠에 드는 게 얘의 하루였던 거야. 스노볼을 사용해 도피하려고 한 거지. 자, 그렇게 하고 건우는 잠시 침묵한다. 블로그에 글 작성한 걸 잠시 멈췄어. 나는 그녀의 침묵을 지켜준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건우는 다시 블로그를 열고 천천히 쓴다. 어느 날은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방을 작동하게 하는 태엽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달라고. 스노우볼이지, 그치? 내 숨도 멎을 수 있도록. 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한 거야?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아이가. 내 손에 카메라가 들어오기 전까지 고작 그런 걸 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에 이어지는 문장은 권은이 내 앞으로 쓴 단 한 통의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여기에서 이 삶을 이걸 끝내주고 희망을 준 것은 나에게 나아가 준 카메라였던 거지, 그렇지? 자, 그 편지에서 그녀는 나를 반장이라고 불렀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권은이 나한테 보낸 편지와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나와 나에게 보낸 편지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반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편지 밖에서 나는 고개를 젓는다. 편지 밖에서니까 권은한테 뭐 직접 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네가 준 카메라가 이미 날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분쟁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권은이. 그런 곳에서 자기가 뭐 부상을 당하든지 뭐 아니면 안 좋은 일로 정말 죽게 된다든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권은이 지금 아까 앞의 내용에 의하면 권은이 이미 한번 부상을 입었지, 그치?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그 말을 보면은 편지를 이런 이유로 쓴 것이구나 라는 게 바로 추측이 돼. 이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 카메라를 주어 삶에 희망을 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고마움, 그것을 상기시키고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겠지, 그치? 또는 이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을 거야. 그치? 두 가지 이유가 있겠네. 하나, 둘.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은이
그 편지가 저장된 날은 그녀와 내가 을지로에서 만나 맥주를 마신 날이었다. 북카페에서 한번 만난 뒤로도 또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네.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떠난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가로지는 택시 안에서 언젠가 살아있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이번엔 꽤 쓸모있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 자, 1943년이 되어서야 알마마이어는 그 창고를 벗어날 수 있었다. 자, 다시 그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나오는 알마마이어, 장벨은 노먼마이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 알마마이어를 독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장이 이번에도 그녀의 또 다른 탈출을 도왔다. 알마마이어가 지하 창고를 벗어났습니다. 지하 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얘도 어떤 상황이 있었다? 마치 권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장베른, 그녀의 연인인 장베른에 의해서. 장베른이 알마마이어의 탈출을 도와주게 되지. 장베른이 알마마이어를 도와준 이유는 뭐였을까? 연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민, 인간적인 유대, 연대, 요런 것이 이유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알마마이어는 장을 따라 스위스로 갔고 스위스 국경 도시에서 그와 헤어졌다. 그때 이미 그녀는 노먼과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인지하지는 못했으므로 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장베른의 아이를 임신했던 거야. 노먼 마이어라고 하는 장베른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녀가 노먼의 존재를 감지하게 된 건 미국으로 향하는 증기선 3등칸에서 심한 뱃멀미를 하고 난 뒤 입덧이지, 그치? 입덧 뒤로 그걸 알게 된 거야.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야. 1943년 11월 미국의 관문인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한 알마마이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그에게는 몸의 한 기관도 같았던 수제 바이올린을 파는 것이었다. 몸의 하나와도 같았던 수제 바이올린을 팔아서 어떻게 생계를,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지, 그치? 생계를 위해서 판매해버렸어. 소중한 물건인 수제 바이올린을 생계를 위해 팔아버렸어. 그리고 그 돈으로 그녀는 거처를 구할 수 있었고 노먼을 낳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나고 5년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장에게 자신의 생존과 노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자, 연인이었는데 얘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장베른과 헤어졌어. 그리고 장베른은 어쩔 수 없이 얘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어떻게 한 거야?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알마마이어는 굳이 자기 임신 사실 그리고 자기 장베른과 알마마이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알리지 않은 거야. 그녀가 생각하기에 장은 이미 그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삶이 불안정해졌다. 그녀는 장의 일상을 또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의에 가까웠다.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이런 행동들이 장베른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장베른의 삶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었어. 그렇지? 전쟁통에서 적국의
적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숨겨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장베른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후에 어떻게 했어? 후에 자신의 생존 여부 그리고 아들의 존재, 이 아들의 이름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노먼 마이어지. 이거를 알리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자, 그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사람들의 스토리였고요. 헬게 한센이 보내준 영상을 보기 전까지, 헬게 한센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먼이 오랫동안 장의 생애를 멀리서 지켜봐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들인 노먼은 어떻게 했어? 장베른이라는 이름의 자기 아버지를 계속해서 지켜봤었지, 그렇지? 노먼은 무려 30년 가까이 뉴욕의 외곽에 위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밀스럽게 수집해주는 비인가 사무소의 고객, 요즘 말로 흥신소라고 하지, 그것이었다. 노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무소에 들러 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들었고 간혹 사진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먼은 정보만 전달받았을 뿐 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편지나 전화를 한 적도 없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의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선택을 지켜주고 싶었고 세상에는 진실 이외의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먼 마이어가 아버지의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면서 연락은 전혀 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야? 일단 연락을 하고 싶어도 굳이 아버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을, 굳이 장에게 연락하지 않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궁금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수집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2007년 노먼은 장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건네받았다. 장의 장례식장을 찍은 사진과 묘지 주소가 적힌 상조 회사의 책자 같은 것입니다. 장베른은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유감이에요. 노먼은 오랜 시간 노먼의 일을 담당해오며 노먼과 함께 늙어온 사무소장은 그렇게 말한 뒤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사무소를 나온 노먼은 주차해놓은 자신의 자동차를 지나쳐 무작정 걸었다. 장베른, 프랑스계 벨기에인, 평생 작곡가를 꿈꿨으나 단 한 곡도 발표를 못한 사람. 40 이후에는 지방의 작은 오케스트라에서조차 밀려났으며 그 어디에서도 독주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무명의 호르니스트.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를 부는 그런 사람이었네. 30년 가까이 제공받아온 그 정보들을 떠올리며 노먼은 그날 이런 다짐을 했다.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주자는 다짐이었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야? 이거. 장베른이 알마 마이어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이런 거.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그 일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이거 어디에 있던 거야? 권은의 편지에 있던 내용이야. 권은의 편지에 있던 내용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뭐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는 게 이 소설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떤 거? 나와 권은 사이에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장베른
노먼 마이어, 알마 마이어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나도 이제 늙었어요. 더 늙기 전에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해주고 싶어요. 그가 했던 방식이라는 건 뭐야? 그가 했던 방식이란 어떤 거? 장베른이 전쟁의 위협에서 알마 마이어를 꺼내주고 구해준 것처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준 거. 이거를 나도 해야겠다. 자기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노먼이 말을 마치자 구호품 트럭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는 동승자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한 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스크린은 천천히 페이드아웃 되고 있었다. 페이드아웃 뭐야? 점점 어두워지는 거, 점점 사라지는 거, 화면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까맣게. 완벽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 그리고 관객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듯 강렬한 폭발음이 상영관 안을 가득 메웠다. 객석에 조명이 들어오고 스크린에는 엔딩 크레딧이 한 줄씩 뜨고 있었지만 두 귀는 그 폭발음 너머에 비참한 장면에 닿아 있는 듯 여전히 얼얼하기만 했다. 충격에 빠져버린 거야. 그 생생하게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충격에 빠지고 만 거지. 가장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생물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생물년 무엇? 태어나고 죽은 연도. 노먼 마이어 그리고 감독과의 인터뷰 이후 2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알마 마이어였다. 그들의 세계를 작동하게 하던 태엽은 모두 2009년에 멈춘 것이다. 아버지인 장베른의 뒤를 잇기 위해서 구호 활동을 하던 팔레스타인 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잖아. 팔레스타인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노먼 마이어는 결국에 피격당해서 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알마 마이어도 노먼 마이어가 사망한 지 2달 뒤에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엔딩 크레딧마저 끝난 뒤에도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가볍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 이 스토리를 보고 뭘 받은 거야?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야기에서는 여운을 여전히 느끼고 있어. 누군가 내 등을 가볍게 쳤다. 뒤를 돌아보자 청소 도구를 든 중년의 흑인 여성이 서 있었다. 그제야 주위를 보니 객석은 모두 비어 있었다. 가방을 챙겨 황급히 건물을 나오자 아침의 안개는 모두 걷히고 뜻밖에도 눈부신 겨울 햇빛이 온 거리에 내비치고 있었다. 자, 겨울 햇빛. 이 겨울 햇빛은 주제 의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겨울 햇빛의 주제 의식이라는 건 뭐야? 절망적인 사람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런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줘. 어떤 게? 타인의 관심과 사랑. 이게 뭐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뭐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뭐 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수술이 길다 길어. 그렇지? 자, 뒤로 계속 보면은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맨해튼 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자, 빛으로 일렁이는 맨해튼 거리. 맨해튼 거리는 실제로 주인공이 있는 곳이야. 나가 있는 곳이야. 하지만 이 빛으로 일렁이는 이라는 수식어에 좀 주목을 해보자. 빛으로 일렁이는 이라는 것은 얘가 만들어낸 환각이야. 환각. 어떤 거? 타인과 내가 지금까지 권은과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하나 봤고, 그러면서 뭐가 생긴 거야?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이,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이 뭘 만들어낸 거야? 결국에 환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환각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 빛으로 일렁이는 맨해튼 거리라는 공간은 어떤 곳이다? 상상 속의 공간이다. 몇 개의 블록과 몇 개의 모퉁이를 지나자 그곳이 눈에 들어왔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리의 모든 햇빛을 빨아들이는 그곳. 모든 햇빛을 빨아들이는 그곳. 빛을 빨아들인다는 건 무슨 소리야? 빛이 거기만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가장 빛나는 곳이란 얘기지, 그렇지? 악기 상점의 쇼윈도 쪽으로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가니까 악기 상점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바이올린과 호른도 있었다. 바이올린과 그리고 호른. 바이올린은 누구야? 알마 바이어. 알마 바이어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소재 바이올린을 판 일 기억하지? 그 다음에 호른은 누구를 상징해? 장베른. 이상한데 장베른이야. 장베른을 상징하지, 그렇지? 누구? 무명의 비운의 호르니스트 장베른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은이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알마 마이어가 장베른이 각자의 악기를 들어 연주하는 상상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뜬 뒤 빛의 호위를 받으며 자, 드디어 나오지. 빛의 호위. 뭐랑 똑같아? 여기에 이 제목과 똑같죠. 그렇죠? 이 빛의 호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절망적 상황에 놓인. 똑같아. 주제의식을 이 제목이 주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절망적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연대의식과 사랑까지. 이것이 어떻게 한다? 절망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빛으로 감싸서 마치 호의를 받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빛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바이올린 그리고 미안해. 이상할 건 없었다. 태엽이 멈추고 눈이 그친 뒤에도 어떤 멜로디는 그 세계에 남아 울려 퍼지기도 한다는 거. 이것이 만들어낸 멜로디.
이 멜로디란 것은 뭘 얘기할까? 희망과 용기, 의지를 주는 소리. 이거는 계속해서 그 세계에 남아 울려 퍼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간혹 다른 세계로 넘어와 사라진 기억에 숨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 자, 이런 소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다시 정리해보자. 절망적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한 관심, 연대의식, 사랑을 빛의 호위라고 지칭했어. 그렇지? 그리고 이 빛의 호위는 희망과 용기, 의지를 주는 소리, 즉 멜로디가 되어서 시공간을 추월하여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나는 역시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덕분에 권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는 뭐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렇지? 이 다큐멘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장 베른과 마이어 모자, 그리고 나와 권은의 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다. 맞지?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갑시다. 발 아래를 보았다. 그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발자국이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다. 몇 걸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권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이 발자국들을 통해서 과거 회상에 들어갑니다. 과거 회상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내 눈에 이제 과거가 재생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나는 그대로 있고 과거가 재생이 되는 거야. 저 아래 저기에서 권은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재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와 똑같이 일요일 오후 눈 쌓인 학교 운동장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권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물어봐? 뭐해? 라고 물어봤어. 그건 학교로 돌아온 권은이 권은에게 내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권은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놀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뚱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넌 왜 학교에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권은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자기 옆에 앉아보라는 표시를 해보였다. 내가 주춤하면서 옆에 앉자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있는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권은이 말했다. 발자국 안에 빛이 들어있어. 빛을 가득 실은 작은 조각배. 이건 권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지, 그렇지? 권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여기에도 숨어 있다니. 이거 같지 않아? 그런가? 여기에도 숨어 있었다니. 권은은 카메라 외에도 여기에 또 빛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또 확인했어. 빛이라는 게.
또 빛은 어디에 있어?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 안에서 휙 지나가는 빛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디에서 온 빛인데? 내가 관심을 드러내자 권우는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껏 신이 난 얼굴로 날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 아니면 빈병 속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얄팍하게 접혀있던 빈 무더기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제히 퍼져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서라면 자, 피사체를 감싼다는 말. 빛이 피사체를 감싼다는 말. 뭐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 빛이 피사체를 감싸서 마치 그 피사체를 지켜주는 듯한 형태를 해. 뭐야? 빛의 호위. 빛의 호위라는 제목과 관련 지어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 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세계를 잠시 다녀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함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권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악기 상점의 쇼윈도에 반사되는 햇빛만이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 자, 여기 작은 그 권은, 그때 그 시절의 권은을 나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재현한 뒤에 결국에 저 환상 속에 있는 공간인 악기 그 가게, 악기 상점에서 나오는 환한 불빛이 권은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어린 권은에게 빛의 호위를 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타인에 대한 연대, 유대, 그리고 사랑, 관심 이런 게 충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삶의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제 의식을 우리 한번 잘 상기해 보면서 빛의 호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